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양자 세계를 기술하는 기본적인 이퀘이션인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느낌이 어땠어요? 그럴듯했어? 아니면 영 아니야? 어때? 자,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우리가 만들고 해석하는 과정에 아주 특이한 측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뭔지 알겠어요? 자, 이 3단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저번 단원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뭐 했어요? 웨이브 이퀘이션이랑 드브로이의 메타 웨이브 물질파식 있죠? 자,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뭘 만들었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들었어요. 이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이퀘이션이 아니야.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 과정과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만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좀 그럴듯했는데, 그러면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담긴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했지, 그치?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 웨이브 펑션의 진짜 의미가 뭐냐? 수많은 해석이 등장했지만, 자, 그 중에 이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해석을 해보자. 요런 주장이 지지를 받았어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그냥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이렇게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와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젠밸류, 에너지로 구성된 이런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이다.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해석이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은 거야. 여러분 중에는 이 오퍼레이터 노테이션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치? 그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오퍼레이터 노테이션이 선택을 받은 거야. 뭐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 잘 맞는다든지, 뭐 아니면 쓰기가 편하다든지, 뭐가 됐든 간에. 자, 이 선택에서 유도된 결론이 뭐였어요? 양자역학적인 물리량은 고전 물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숫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다. 뭘로 표현이 된다? 오퍼레이터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고전 물리에서 에너지가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뭐인 거야?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인 거야. 고전 물리에서 모멘텀이 양자역학에서 뭐인 거예요? 모멘텀 오퍼레이터인 거야. 훨씬 복잡한 거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해석하기로 했고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결국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뭐가 나오는 거야? 웨이브 펑션이 나오는 거지, 그치? 자, 이 푸사이가 나오는 건데, 자, 이 웨이브 펑션 푸사이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자, 이 의미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죠. 자, 이 웨이브 펑션의 크기, 앰플리튜드, 푸사이 컨주게이트 곱하기 푸사이가 차지 덴시티다. 이게 슈레딩거의 주장이었고요. 이 앰플리튜드가 큰 곳에 실제로 그 입자에 조각이 더 많이 몰려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말이 되진 않았죠. 어떻게 입자가 그렇게 쪼개져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뭐 상자를 반으로 나눴을 때 그러면 그 입자가 반으로 쪼개지는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요 앰플리튜드, 푸사이 컨주게이트 곱하기 푸사이, 출렁임의 크기가 확률 밀도다. 자, 요런 주장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보른의 주장이었죠. 다시 말하면 특정 위치, 뭐 구간에 입자가 존재할 확률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확률 밀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 웨이브 펑션이 많이 출렁이는 곳에서, 앰플리튜드가 큰 곳에서 우리가 그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 이거 말고도 다른 해석도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우리가 배우지 않았을 뿐이지.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뭘 선택했어? 이 보른의 해석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이 보른의 해석이 최소한 여태까지는 틀린 적이 없다. 아직까지는 잘 맞았다. 그러니까 우리 선택이 틀리지 않았던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보른의 해석을 선택을 해서 잘 쓰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입자의 존재 여부가 확률적으로 정의가 된다? 확률이라고? 그러면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는 거야? 어디에 있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입자인데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존재하는데 위치를 모를 수가 있어? 조금 화가 나지 않아? 그치? 근데 이 보른의 해석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확한 위치?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확률적으로밖에 표현되지 않는다. 자, 근데 정확한 위치 모른다고 해서 그냥 누가 이 파티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었을 때 잘 모르겠는데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우리는 물리하는 사람들이잖아. 어떻게 해서든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여기쯤에 있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박스 중앙에 위치하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뭐 평균값, 기대값이라도 구해가지고 우리가 이 파티클의 뭐 위치, 뭐 모멘텀, 에너지 등등을 표현해줄 필요가 있다.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물리량들이 확률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더라. 자, 그래서 위치의 평균.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위치에다가 각각의 위치에 존재할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위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위치 말고 다른 물리량은 어떻게 해요? 뭐 에너지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뭐 양자역학적으로 쓰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에 대한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평균이라든지 이거 어떻게 한다? 이 에너지나 모멘텀의 이 양자역학적인 표현이 이 미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 미분 오퍼레이터였잖아, 둘 다. 이렇게 물리량에다가 위치에 대한 뭐 확률을 곱해가지고 뭐 위치처럼 위치에다가 각 위치에 존재할 확률을 곱하는 식으로 그냥 오퍼레이터에다가 해당 물리량을 가질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 이런 식으로 쓰기가 조금 힘들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뭘 만들어줬어? 샌드위치 노테이션. 오퍼레이터 형태로 정의된 물리량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웨이브 펑션 사이에 끼워서 곱해준 다음에 적분을 하자. 자, 다른 제안도 많았지만 이 샌드위치 노테이션이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제안이었어. 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지만 결국 이 샌드위치 노테이션이 선택을 받고 여러 가지 실험 결과랑 비교를 해봤을 때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샌드위치 노테이션 바탕으로 뭐 에너지랑 모멘텀, 평균값도 구해보고 뭐 표준 편차도 구해보고 했었죠. 이때 구한 표준 편차가 결국에 뭘로 연결이 됐어? 불확정성 원리. 내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데 그러면 얼마나 부정확한 거냐? 그 편차에 대한 값을 우리가 이 샌드위치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게 쭉 봤더니 결국 특이한 점이 뭐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다른 물리랑 비교했을 때 가장 특이한 점이 뭐예요? 이 중요한 순간마다 뭐가 있었어?
선택이 있었지? 여기 봐봐.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해석하는 것도 선택이었고요. 웨이브 펑션을 해석하는 것도 선택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이 결과를 통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우리가 선택한 거였어요. 자, 이 선택을 전문용어로 postulate, 공리, 뭐 또는 공준 이라고 하는데, 증명 없이 참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명제를 뭐 공리 또는 공준이라고 합니다.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리랑 공준이 조금 다른데 뭐 여러분은 똑같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증명 없이 참이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증명 없이 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참이 아니면 안 되는 거. 뭐 예를 들면 유클리드 평행선 공준 들어봤어요? 뭐 직선 밖에 한 점을 지나 그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단 하나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이 유클리드 공준, 이 유클리드 평행선 공준이 성립하지 않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아니 직선 밖에 한 점을 지나 그 직선에 평행한 직선이 단 하나가 아니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이상하잖아. 그치?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려봐. 못 그리잖아. 저렇게 증명 없이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들을 공리, 뭐 공준이라고 하는데, 근데 조금 기분이 묘하지. 이거는 물리 법칙이잖아 여러분. 물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법칙이잖아. 이 물리 법칙을 선택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해가 돼? 일단 이거 누가 선택하는 건데? 누가 골랐어? 누가 슈레딩거 이퀘이션 해석 오퍼레이터 하죠 했고요. 누가 웨이브 펑션 의미, 확률, 밀도라고 했고요. 누가 샌드위치 노테이션 사용하자고 했어요. 누가 고른 거야? 누가 맞다고 했길래? 어쨌든 나는 그 선택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왜 이거를 주입식 교육 마냥 받아들이기만 해야 돼? 나는 왜 이 선택에 참여할 수 없는 거야? 투표라도 했어? 다수결? 자, 이 선택을 주도한 사람이 2명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보어랑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1925년에서 1929년 사이에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 있던 시절에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도 하는데, 이 코펜하겐 해석의 역사에 대해서 재미있는 영상 하나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슈레딩 고양이 얘기해보죠. 갑자기? 네. 왜? 아, 이게 유튜브 요새 많이 보는데, 유튜브 보니까 막 진짜 잡담 한 2, 3분 하면서 시청시간 늘리려고 그러는 게 싫어가지고 저희는 바로 들어가는 컨텐츠로 하시죠. 안 되나요? 아니 너무 뜬금없지 않아? 아니 뭐 시작하려면 네. 그래도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음.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첫 영상이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됐다. 뭐라 됐지? 얼마 전에 집에 벌레가 나왔는데. 이게 있었던? 있어요. 있어요. 얘기해봐. 제가 슈레딩거 고양이 얘기를 얼마 전에 했는데 집에 벌레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 마누라가 저 없을 때 이게 벌레가 나오면 못 잡으니까 걔를 컵으로 이렇게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네, 컵으로 덮어놓으니까 이제 그 안에 벌레가 들었는데 우리 딸은 그 안에 벌레가 있는 걸 아니까 가가지고 이제 계속 구경을 한단 말이에요. 신기하니까. 네. 근데 마누라는 벌레가 이제 안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연사하게 해가지고 바라고 우리 딸은 이제 벌레가 밖에 나와서 살아가지고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 슈레딩거랑 좀 비슷해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오케이. 무슨 말인지 네, 알았어. 제가 얘기를 해주고 보니까 오케이. 저는 또 물리 전공자도 아니고 하니 좀 많이 배우신 교수님께 요청을 좀 드리고자. 나도 딱히 사람은 아닌데. 복수 전공하셨죠? 아니. 네.
부전공이고. 네. 아, 부전공이에요? 복수가 아니고? 어디 가서 물리 전공했다고 얘기하면 싸대기 맞을 것 같은데. 아, 뭐 그래도. 네네.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니까. 뭐, 그래서 왜 고양이죠? 왜 고양이? 네. 하필 왜 고양이? 아, 왜 상자 안에 고양이 넣었냐고? 네,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넣었나? 키웠나? 내가 그런 말은 못 본 것 같은데. 뭐, 왜 고양이인지 나도 모르겠고. 네. 뭐, 고양이는 누구나 다 좋아하니까. 그렇죠. 고양이는 뭐 대부분 좋아하니까. 그렇지, 그런 거니까. 나도 좋아. 아, 근데 요 실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말이 많아. 이게 뭔가 물리 실험이라는 그런 딱딱한? 네. 어려워 보이는? 이런 이미지가 거의 없잖아. 그렇죠. 일단 슈레딩거. 이름도 좀 웃기고. 네. 거기다 고양이. 고양이가 상자 안에 들어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죠. 아, 재밌어 보이잖아. 네. 그치? 약간 물리 문제라기보다는 철학 문제?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친근하죠.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하기도 좀 편하고. 네. 그래서 뭐 고양이 불쌍하다. 그 상자 안에. 너 낫냐? 그래. 고양이는 무슨 죄냐? 고양이는 산 거냐? 뭐 죽은 거냐?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네. 이 사고 실험의 핵심은 그게 아니야. 고양이의 생존 여부가 아니라고요? 뭔지 알아? 모르죠. 이 상자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정할 수 없다. 확정할 수가 없다고요? 모른다가 아니고요? 달라. 다르다고요? 확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이 상자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고양이의 생존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야. 모른다가 아니야. 모른다가 아니고? 결정되지 않는다. 결정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는다. 그럼 상자를 열면 뭔가 독가스가 나와서 죽거나 살거나 하는 거예요? 아니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내가 상자 뚜껑을 열고 고양이의 상태를 관찰을 해야 그때 비로소 이 고양이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내가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는 이 고양이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라는 거지. 왜? 내가 아직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찰을 하는 게 그렇게 고양이의 생존에 큰 의미가 있나요? 관찰. 아, 그렇지. 이 네. 관찰이라는 행위가 약간 과대평가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네. 있지. 그치? 고양이를 본다고 얘가 죽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아, 근데 그게 진실이야. 그렇다고요? 결국 내가 직접 상자를 열고 네. 확인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이 관찰이 선행되지 않은 경우에 이 고양이의 생존 여부 있지. 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았는지 이 생존 여부에 대한 설명은 확정적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확률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네. 살았을 확률 반, 네. 죽었을 확률 반,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어렵게 가죠? 아, 그치? 아,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이렇게 어렵게 가죠? 좀 이상하잖아. 네. 아니, 고양이의 생존 여부는 곧 현실 아니야? 그렇죠. 이 현실이 우리의 이 관찰이라는 행위에, 이 의식적인 개입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치, 고양이가 뭐 아직 살아있든, 뭐 아니면 이미 죽었든지. 죽어버렸든, 그거는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이잖아. 그죠. 우리가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뭐 다시 말하면,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뭐 아니면 죽어버렸는지 결정할 수 없다? 확정할 수 없다? 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이 상자를 열어보는 행위 있지. 이 관찰이라는 이 행위에 너무 많은 의미가 부여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냥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치, 고양이는 아직 살아있는데, 뭐 아니면 죽어버렸는데, 그저 그냥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다.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야. 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과학자 한 명도 너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 오, 나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이요? 아니, 현실은 현실이고, 관찰은 관찰이지. 관찰하지 않으면, 이 상자를 내가 열어보지 않으면, 대상의 상태는 결정되지 않는다. 고양이의 생존 여부는 결정되지 않는다. 아니, 그냥 모른다도 아니고, 결정되지 않는다. 확정할 수 없다.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상한데요? 그러면 상자 안에 있는 고양이는 무슨 상태인 거예요, 그럼? 아, 그치.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상태. 모른다가 아니고. 그치. 아인슈타인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겠어? 누가 뭐 상자 안의 고양이는 어떤 상태예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면. 상자를 열어보지 않아서 모른다. 그치. 거겠죠. 뭐 제가 상자를 안 열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아직 살아있거나 아니면 죽어버렸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죠. 이렇게 대답했겠지. 그러면 슈레딩거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안 열어봐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뭐 비슷해. 제가 상자를 안 열어봐서 네.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요. 네. 확정된 건 없는데요. 살아있을 확률 반, 죽어버렸을 확률 반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차이가 알겠어. 알겠는데요. 저는 슈레딩거의 얘기가 되게 납득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게 핵심이야. 이 네. 차이를 잘 파악을 해야 양자역학을 향한 이 첫 발걸음을 뗄 수가 있어. 제가 듣기에는 되게 슈레딩거 얘기가 엄청 좀 말도 안 되고 아인슈타인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지. 네, 슈레딩거가 맞다는 뭐가 있었어요? 증거가? 증거 당연히 있지. 몰리잖아. 네. 우리가 관찰하지 않았을 때는 좀 모호하던 게 우리가 관찰하면서 그 행위를 통해 결정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실제 일어날 수 있냐? 실제 있어요? 일어나. 뭐를? 특히 아주 작은 대상. 고양이 같은 그 불쌍한 생명체 말고 이 아주 작은 대상을 어려운 말로 양자라고 하거든. 양자가 별 뜻이 있는 게 아니야. 아주 작은 대상이 양자야. 뭐 예를 들면 전자 같은 거 아주 작잖아. 이런 아주 작은 대상을 가지고 실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뭐 전자를 발사하는 총이 있다고 해봐. 네. 이 총을 한쪽에 놓고 그 앞에 아주 작은 틈, 창문 같은 슬릿이라고 하는데 이 틈 두 개가 뚫려 있는 벽을 이렇게 세운 다음 이 벽 건너편에서 이 틈을 통과하는 전자를 관찰해보면 어떻게 보일 것 같아? 틈 모양대로 이렇게 보이겠죠? 그치, 전자는 입자잖아? 네. 전자가 그 틈을 이렇게 쇽쇽 통과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치? 왼쪽 아니면 오른쪽 틈 둘 중에 하나 지나가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실제로 관찰해보면 이게 어떻게 보이냐? 이게 마치 그 틈을 통과하는 빛처럼 넓게 퍼져서 보여. 내가 전자총이 아니라 손전등을 비추고 있는 그런 느낌의 현상이 관찰이 돼. 얘가 틈을 하나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반대쪽 벽에는 이렇게 다 산란돼서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산란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그치? 네. 그래요? 그럼 내가 뭘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이 전자가 둘 중에 어느 쪽 틈을 통과하고 있는지 얘기할 수가 없어. 그렇네요. 다 퍼져서 보이니까. 희한하네. 이거를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 뭐 어쨌든. 전자는 입자잖아, 근데? 어느 쪽 틈을 통과하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이상하네요. 그러면 궁금하지? 네. 도대체 어느 쪽 틈을 통과하는 거지? 그래서 측정을 시도하잖아? 그러면 얘가 기가 막히게 갑자기 입자처럼 행동을 해. 어떻게 돼요? 이게 퍼져서 보이던 게 네. 사라져. 그러면 둘이 이렇게 찍혀요? 응. 아니? 그 틈을 통과하는 공처럼 반대편 벽에 전자에 해당하는 점이 딱딱 찍혀. 이럴 수가. 그 전자가 통과하는 걸 보고 있으면 걔가 입자처럼 가서 바뀌고 그렇지. 그걸 안 보면 퍼져서 바뀐다고요? 그렇지. 희한하네. 그러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야. 어... 실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야. 신기하네. 왜 그렇지?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지. 우리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슈레딩거예요?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고. 1920년에서 30년 사이 이때가 딱 양자역학 태동기인데, 네. 뭐 어떤 아주 작은 대상, 양자, 뭐 상태, 뭐 거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 확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을 코펜하겐 학파라고 해. 그리고 이제 이런 양자에 대한 확률적인 해석 방법을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고. 왜 코펜하겐이냐 하면 요 도시 이름이야. 알지? 네. 이 확률 해석을 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하이젠베르크랑 닐스 보어인데, 이때 이 두 사람이 코펜하겐 대학에 있었거든. 아. 그래서 이 둘이 먼저 뭐 이렇게 사부작 해가지고
확률 해석의 기반을 좀 닦아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럴듯하거든. 아니 뭐 실험 결과랑도 잘 맞고. 그런데 이건 다 썰이잖아. 그렇죠. 대상의 상태는 관찰을 통해 결정이 된다. 뭐 확정이 된다. 관찰하기 전 대상의 상태는 확률적으로만 기술될 수 있다. 이거는 증명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야. 증명의 대상이 아니야. 옳다고 믿고 우리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믿음이에요? 그치. 이런 명제를 네. 뭐 공리 뭐 네. 또는 공준이라고 하거든. 네. 유명한 공리 뭐 공준 생각나는 거 없어? 생각나는 건 없는데요. 있잖아. 뭔가 배웠겠죠. 유클리드 몰라? 유클리드는 알죠. 유클리드 평행선 공준 몰라? 이게 공준이에요? 그 직선밖에 한 점을 지나 뭐 그 직선의 어. 평행한 직선은 단 하나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공준인 걸 몰랐죠, 제가. 이 평행선 공준은 네. 증명의 대상이 아니야. 증명해봐. 못하겠는데요. 참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다음 이걸 바탕으로 유클리드 기하학을 전개해 나가는 거야. 논리를 전개해 나간다는 거야. 이 확률 해석도 똑같아. 참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다음 이걸 바탕으로 뭐 여러 가지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하이젠베르크랑 닐스 보어는 우리 우주가 확률적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증명한 게 아니야. 주장한 거지. 선생님들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치? 믿어주세요. 그렇지. 그러면 이런 주장이 뭔가 과학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믿음이 필요하겠네요. 믿어주세요 해야 되니까. 종교가 아니라 네. 과학. 많이 믿으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동료 과학자들의 인정이 필요해. 다른 과학자들도 다 그게 맞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동의해주면 되는 그런 거야. 식으로 되는 거구나.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1927년에 솔베이 컨퍼런스라고 있어. 네. 솔베이가 사람 이름인데 기업가야. 부자. 돈 대준 사람. 물주. 이 솔베이라는 화학회사가 아직도 있어. 그래요? 솔베이 컨퍼런스도 아직까지 계속 열리고 있고 뭐 이렇게 유명한 분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의견 교환도 하고 뭐 그런 자리인데 이때가 5차 솔베이 컨퍼런스였을 거야. 네. 요 솔베이 컨퍼런스에 29명의 과학자가 딱 모여가지고 이 하이젠베르크랑 닐스 보어가 제안한 이 양자의 거동에 대한 확률적 해석의 방법. 멋있지? 이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토론을 한 거야. 굉장히 조금 모이셨네요. 29. 29명이? 네. 그렇지. 뭐 인류 대표라고 하기에는 숫자가 좀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29명 중에 17명이 네. 노벨상 수상자야. 오. 굉장한데요? 그리고 29명 중에 29명이 각자 나라에서 위인전이 있어. 지금이죠, 그거는. 자기 나라에서 그냥 다 위인전이 있어. 자기 위인전이. 와. 그리고 29명 중에 또 29명이 학부 물리 과정에 이름이 최소 한 번이라도 등장해. 무조건. 그때 굉장한 시기였네요. 그치. 29명? 막스 플랑크, 아인슈타인, 뭐 마리 퀴리. 퀴리는 심지어 노벨상 2개잖아. 그죠, 2번 받으셨죠. 로렌츠, 맥리어. 맥미언 잘 모르겠네. 이거 화학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네. 드바이, 디락, 폴 디락. 디락 델타 펑션. 그 디락. 그분이에요? 그 디락. 드브로이. 보른. 파울리 베타울리. 그 파울리.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브레그 알아? 너 브레그 알겠구나. 브레그는 알죠. 소재과니까. 브레그는 알죠. 이게 사진이 있거든? 이런 사진이 세상에 또 없어. 플랑크, 키리, 로렌츠, 아인슈타인이 나란히 쪼르륵 앉아있다니까? 첫째 줄에? 어벤져스네요. 이 장난 아니야. 짱이다. 이 회의에서 보어가 코펜하겐 해석에 대한 이제 발표를 한 거야. 우리 주장이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잘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럴듯합니까? 이런 식으로. 반대했나요? 근데 생각보다 반대를 많이 하지 않았어. 그래요? 되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일단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너처럼 감정에 치우쳐서 이상한데? 이상한데 진짜.
이러지 않았던 거지. 네.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제 이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그래서 딱 한 사람 빼고는 다 대체로 동의를 했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양자역학이 진리다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치. 뭐 이제 굳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본격적으로 요거 이제 따져보면 이때부터 딱 시작이 됐다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게 29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그냥 네. 그냥 뭉개고 갔어요?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한 사람이 네. 아인슈타인이다. 그분이에요? 뉴턴 이래 그- 가장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반대를 하니 이거 뭐 쉽게 넘어갈 수가 있나? 네.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나? 결국 이 코펜하겐 학파랑 아인슈타인 사이에 논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침 밥 먹을 때 아인슈타인이 이 확률 해석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난감한 그런 어려운 문제, 보통 이제 사고 실험 같은 거야.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실제로 뭐 이렇게 실험을 한 건 아니고 이런 거 이제 제안을 하면 저녁 식사 시간에 보어가 아니 선생님 그래도 이 확률 해석이 맞습니다. 틀리진 않았습니다. 이런 설명 뭐 아니면 증거를 제시하는 식으로 이 토론이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밥상머리에서 말이야. 사람이 말이야. 밥을 드셔야지. 밥을 먹어야지. 그럼 아인슈타인은 밤새 내가 보어를 이겨봐야겠다. 그치, 밟아주고 싶었겠지. 그럼 보어는 딱 듣고 이거 좀 생각해봐야겠다. 이러고 그치. 저녁 시간에 선생님 이거 아닙니다. 그치. 아인슈타인 누군데? 이게 잠깐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 왔겠어. 그렇네. 근데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 옆에서 특히 보고 있는 그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꿀잼이었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논쟁을 통해서 요 코펜하겐 해석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확보된 측면이 있어. 아인슈타인이 낸 문제를 풀면서. 그치. 그렇네. 웬만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거 아니냐. 그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 그 학회를 끝나고 나서 아인슈타인 형도 이제 양자역학이 맞다. 아니요? 가오가 있지. 끝까지? 아인슈타인은 진짜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어. 끝까지요? 끝까지. 그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거 들어본 적 없어? 있죠.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때 나온 거예요? 회의에서 딱 나온 말은 아닌데 아인슈타인의 노후를 대변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정말 싫어하셨나 보다. 맞아. 진짜 싫어했어. 솔베이 컨퍼런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요 확률 해석 갖다가 설명하기 좀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이 동료 과학자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 이런 과정에서 나온 가장 유명한 문제가 EPR 역설이라고 있는데 그냥 들어봤어요? EPR은 되게 익숙한데 사람 이름이야. E가 아인슈타인이고 P랑 R도 과학자 이름. EPR 뭔가 축구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뭔데요? 이 양자역학을 태동시킨 사람, 낳은 사람, 이게 누군지 알아? 보어랑 하이델베르크 아니면? 하이젠베르크. 하이델베르크는 뭐지? 그분 철학자인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제 기틀을 닦은 사람, 기반을 마련한 사람들이고, 낳은 사람. 아니 이런 양자역학적인 현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마련해준 어떤 사건, 어떤 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그 연구를 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사실 양자역학을 낳았어. 태동시켰어. 이분이 요거 발견해가지고 노벨상 받았는데. 양자역학을요? 아니. 그 양자역학의 시작이 된 그 현상. 뭔지 알아? 잘 모르죠. 보통 뭐 상대성 이론 갖다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아니고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살아있던 시절에는 증명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요? 뭐 빛의 속도랑 관련된 이론이다 보니까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래서 그거 갖다가는 노벨상을 못 받았고. 광전 효과, 포토일렉트릭 이펙트 들어봤어요? 네, 그건 들어본 것 같아요. 이 광전 효과가 양자역학을 태동시킨 장본인. 이 광전 효과 갖다가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광전 효과? 다음에 광전 효과 하실까요? 다음에? 이거 하고 다음에? 뭐 해야죠. 다음에
광전 효과는 할만하지. 할만해. 슈레딩거처럼 어렵지 않나요? 이제 그거는 관찰 가능한 현상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철학적이진 않아. 그냥 믿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야,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 재밌겠네요. 그래. 그럼 광전 효과 하시죠. 오케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광자연 효과가 어떻게 양자역학을 태동시킬 수 있었는지는 우리 첫 시간에 간단하게 알아봤었죠? 역사 얘기했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 코펜하겐 학파가 솔베이 컨퍼런스에서 제안한 이 코펜하겐 해석에 포함된 5가지 선택, 이 공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사진에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이 양자역학의 공리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하이센베르크. 독일 사람이고요. 193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혼자 받았어요. 근데 여기 수상 이유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크리에이션, 창조, 퀀텀 미케닉스, 양자역학. 양자역학을 창조하셨기에 노벨상을 드립니다. 멋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공리는 postulate. 공리가 영어로 postulate예요. 우리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 웨이브 펑션과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대상 또는 시스템의 state, 상태에 대한 겁니다. 자, state, 이 상태가 뭔지 여러분들이 일단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고전 물리에서 관심 대상, 오브젝트라고 하죠. 물체. 이 관심 대상의 상태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뭐를 알면 우리가 그 오브젝트의 상태를 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고전 물리니까 우리가 아마 그 대상의 움직임, 운동에 관심이 있을 거고, 결국 대상의 위치, 포지션, 또 모멘텀, 운동량, 이게 속도랑 관련된 물리량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학적인 변수들을 알고 있으면 이 변수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 관심 대상의 운동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가 좀 모호하다, 애매하다 이런 부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위치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모멘텀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뭐가 됐든 그 대상의 운동 상태와 관련된 운동 상태와 관련된 물리량을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뉴턴 법칙을 적용해주면 우리 관심 대상이 과거에 어떤 운동을 했는지, 자, 여기 과거에 더해서 우리 관심 대상이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 이 미래까지 모두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디터미니스틱해서 결정론적 세계관이다. 다 결정이 돼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양자역학, 퀀텀 미케닉스에서 우리 관심 대상, 오브젝트의
상태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안타깝게도 불확정성 원리에서 위치나 모멘텀을 가지고는 대상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왜? 우리가 위치와 모멘텀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잖아. 그치? 아니,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그 물체의 운동을, 거동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이 대상의 상태, 이 스테이트가 위치나 모멘텀 같은 이런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물리량 갖다가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떡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하는 거예요. 공리를 하나 만드는 거야. 양자역학에서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 이 웨이브 펑션이 우리 관심 대상의 뭐 또는 시스템의, 시스템이라고 하면 오브젝트의 모임이죠. 우리 오브젝트의 스테이트, 상태를 결정한다. 자, 이렇게 약속하자. 이거는 현상을 분석해서 우리가 사는 우주를 분석해서 관찰하고 분석해서 알아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약속한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어떤 현상을 관찰해보자. 우리가 사는 우주를 해석해보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100% 이렇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그럴듯하거든? 맞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시켜보자. 이런 약속을 뭐라고 한다고? 공리. 자, 그래서 이게 바로 1번 공리가 되는 거고요. 자, 이 1번 공리에 의해서 이 웨이브 펑션을 다른 말로 스테이트 펑션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웨이브 펑션보다는 스테이트 펑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왜냐, 우리 관심 대상은 웨이브가 아니거든. 뭐죠? 웨이브 파티클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웨이브 펑션이 우리 관심 대상의 어떤 상태랑 어떤 스테이트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웨이브 펑션, 뭐 또는 스테이트 펑션에 담긴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 관심 대상의 어떤 측면을 이 웨이브 펑션이, 뭐 또는 스테이트 펑션이 설명하고 있는 거냐? 뭐라고 했죠?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x에서 x 플러스 dx 사이 요 임의의 구간에 우리 관심 대상이 오브젝트가 존재할 확률이 된다. 자, 이게 웨이브 펑션에 담긴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어때요? 저번 단원에서 했던 거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느낌이 벌써부터 좀 나죠? 새로운 거 공부하는 거 아니야. 정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노트 보시면 우리가 사는 공간은 3차원이니까, 그치? 어떤 3차원 공간, 다시 말하면 특정한 부피 안에 이 오브젝트가 존재할 확률,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 똑같이 이 3차원 공간상에 존재하는 오브젝트에 대한 웨이브 펑션, 뭐 또는 스테이트 펑션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고,
이 스테이트 펑션의 컨주게이트, 여기다가 스테이트 펑션 곱한 거에 다시 뭘 곱해주면 이 부피 조각을 곱해주면 XYZ 좌표 축에서는 이 부피 조각이 이렇게 dx, dy, dz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푸사이 컨주게이트 곱하기 푸사이에다가 부피 촉을 곱해주면 이 특정한 부피 내 이 3차원 공간상에 이 오브젝트가 존재할 확률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앞에서 사실 했던 거고. 3차원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상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파티클 이너박스 했었잖아. 이 파티클 이너박스 문제에서 이번엔 파티클이 두 개인 거야. 박스 안에 파티클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1번 파티클과 2번 파티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이 되는 거죠. 우리 관심 대상이 복수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웨이브 펑션 갖다가 이 1번 파티클과 2번 파티클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이 1번 파티클의 위치를 x1이라고 하고요. 2번 파티클의 위치를 x2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우리 상식대로 이 1번 파티클과 2번 파티클은 서로 아무 상관없는 독립적인 그런 파티클이잖아, 그치? 이 두 파티클을 이렇게 각각 따로 생각해주면 될까? 자, 이것도 확률이고요. 이것도 확률이니까 지금 두 확률을 더하는 거잖아. 자, 확률 더하는 거. 독립사건일 때 보통 더하죠. 서로가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뜻이야.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때요? 1번과 2번이 진짜 완전히 별개의 파티클이라고 하면 아무 상관없는 1번 파티클이 어떤 특정 구간에 존재할 확률이 0.5 2번 파티클이 어떤 특정 구간에 존재할 확률이 0.8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돼? 지금 1보다 커지게 되잖아요. 이거 1보다 크면 돼? 안 돼?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확률이 1보다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안 되죠? 자, 그래서 같은 공간에 파티클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 두 파티클의 스테이트 펑션이 서로 중첩이 된다. 푸사이 1, 푸사이 2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대한 웨이브 펑션 뭐 또는 스테이트 펑션이 하나 딱 존재하고요. 이 스테이트 펑션 안에 파티클 1과 파티클 2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식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야? 1번 파티클은 x1에서 x1 더하기 dx1 사이에 존재하고요. 2번 파티클은 x2에서 x2 플러스 dx2 사이에 각각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는 식이다. 1번 파티클, 2번 파티클 이런 식으로 독립사건 취급하는 것처럼 나눠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야. 같은 박스 안에 파티클 두 개가 존재하고 그 두 파티클이 시스템으로 묶이는 순간 이렇게 같은 스테이트 펑션을 가지고 1번 파티클과 2번 파티클의 거동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자라고 약속한 거야. 자, 그래서 파티클이 2개 이상일 때는 이 파티클의 각각의 스테이트 펑션이 서로 중첩이 돼서 이렇게 하나의 스테이트 펑션으로 표현이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노트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단일한 오브젝트든 아니면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모인 시스템이든 어떤 대상에 대한
이 확률을 우리가 스테이트 펑션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확률이다 보니까 무조건 어떤 특징을 만족해야 돼요? 공간 전체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적분하면 무조건 얼마다? 1이다. 이런 노멀리제이션 조건을 만족할 수밖에 없다. 왜? 확률이니까. 자, 그래서 이 확률 적분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데 바로 요거죠. x가 무한히 클 때 스테이트 펑션 푸사이는 0으로 수렴한다. 자,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적분식이 성립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치?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에요. 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스테이트 펑션에다가 x 극한을 취했더니 이게 3으로 수렴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무한한 공간에 대해서 이 푸사이 컨주게이트 곱하기 푸사이, 이게 푸사이 크기의 제곱이잖아? 이거 다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푸사이 최소값이 3이니까 이게 최소한 3을 무한히 적분한 것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3 무한히 적분하면 어떻게 돼? 이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잖아, 그치? 왜 필요 조건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푸사이 컨주게이트 곱하기 푸사이, 다시 말하면 이 스테이트 펑션의 크기의 제곱에 대한 적분이 1이 되려면 최소한 이 스테이트 펑션이 발산하면 안 돼. 0으로 수렴해야 돼. 자, 여기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자주 쓰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보면 이 스테이트 펑션에 걸려있는 수학적인 제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것들이 공리 1번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공리. 자, 두 번째 공리는 오퍼레이터에 대한 겁니다. 우리 앞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물리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이 오퍼레이터를 사용했었죠? 그때는 그냥 야, 이 오퍼레이터 형태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적당히 넘어갔는데 이거를 조금 더 엄밀하게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자, 고전역학. 우리가 배웠던 일반 물리죠. 자, 일반 물리에 물리량이 있었다면 뭐 위치나 운동량이나 뭐 아니면 힘이나 에너지나 어떤 대상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모든 물리적인 값들, 이거를 물리량이라고 하죠. 자, 고전역학이 이런 물리량에 기반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양자역학에는 뭐가 있다? 오퍼레이터가 있다는 거야. 그만큼 오퍼레이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정리하면 고전역학의 물리량에 대응하는 양자역학적인 오퍼레이터가 반드시 존재한다. 당연히 반드시 존재해야지, 그치? 양자역학적인 대상이라도 위치 있잖아. 운동량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치?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위치나 운동량을 알아내지 못할 뿐이지
어쨌든 입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입자의 위치, 그 입자의 운동량, 이런 그 입자의 거동과 관련된 물리량들이 마찬가지로 실존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자, 따라서 고전역학의 물리량에 대응하는 양자역학적인 오퍼레이터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추가로 이 오퍼레이터들은 수학적으로 어떤 오퍼레이터다? 리니어하다. 자, 이것도 약속이야. 고전역학의 물리량에 대응되는 양자역학적인 오퍼레이터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약속하죠. 왜? 그럴듯하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양자역학적인 대상들도 실존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잖아. 위치나 운동량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뭐 그게 정확하게 알 수 있든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뭐 확률적으로만 표현되든 뭐 어떻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법칙과 정리를 가지고 따져볼 수는 있어야 된다. 뭐 그러니까 당연히 양자역학적인 오퍼레이터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겠죠. 여기에 이 오퍼레이터들은 리니어 해야 된다. 왜 리니어 해야 되냐? 이거를 수학적으로 풀어보다 보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해석해 보다 보면 이게 리니어하지 않고서는 안 되더라 라는 결론이 났다는 거야.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발견한 게 아닙니다. 약속한 거예요. 고전역학의 위치, 운동량 뭐 이런 물리량이 중요해? 양자역학에도 당연히 있어야지.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물리량의 역할을 뭐가 수행하는 거야? 오퍼레이터가 수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고전역학의 물리량에 대응하는 양자역학적인 오퍼레이터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문제 풀다 보니까 이게 리니어하지 않으면 좀 힘드네. 말이 안 되네. 리니어하다고 가정하자. 약속하자. 일단 이렇게 약속하고 넘어가자는 거야. 왜? 잘 되니까. 오퍼레이터가 리니어하면 문제 푸는데 별로 문제가 없거든. 자, 그래서 이 양자역학에 쓰이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들이 여러분 노트에 있는 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치 x에 대응하는 위치 오퍼레이터, 요게 위치 x를 곱하는 오퍼레이터였죠. 정확하게 쓰면 곱하기 x를 하는 오퍼레이터다. 자, 그 다음 모멘텀에 대응하는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있었어요. 요거는 이런 미분 오퍼레이터였죠. 여기서부터 확실히 고전 물리랑 양자역학이 갈리기 시작했어. 그 다음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 요거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의 일부였고요. 자, 또 포텐셜 에너지에 대응하는 포텐셜 에너지 오퍼레이터도 있었는데, 요거는 이 포텐셜 에너지 V를 곱해주는 오퍼레이터였죠. 이것도 조금 정확하게 쓰면 곱하기 V 하는 오퍼레이터였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응하는 오퍼레이터인 유명한 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곧 우리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본질이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도해보진 않았지만 앵귤러 모멘텀에 대응하는 이게 각 운동량이죠.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까지. 이게 좀 복잡한데, 자,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이 테이블과 함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장에 있는 example 3.1, 3.2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이 수학적인 성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볼 거고요. example 3.3이랑 3.4는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유도 몰라도 관계없거든요. 결국에 물리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이 수학적인 유도 과정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스노보드에다가 이 풀이 올려놨으니까 궁금하면 참고하세요. 자, 그럼 example 3.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공리 2번의 일부분이라고 했는데요. 모든 이 양자역학적인 오퍼레이터는 어떻다? 수학적으로 리니어하다. 자, 그러면
이런 리니어한 오퍼레이터에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 양자역학적인 오퍼레이터는 무조건 다 리니어 해야 되는 걸까? 요게 앞에 단원 섹션 2.2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서로 다른 두 스테이트 펑션 파이1과 파이2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게 스테이트 펑션이야. 뭐 서로 다른 두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스테이트 펑션에 대해서 같은 아이젠밸류 A를 갖는 어떤 오퍼레이터 A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런 성질을 어려운 말로 twofold degeneracy라고 해요. 어떤 오퍼레이터가 서로 다른 두 스테이트에 대해서 같은 아이젠밸류 A를 갖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A를 에너지라고 하면 지금 같은 에너지를 갖는 스테이트가 두 개 존재한다는 거지. 이런 걸 디제너러시라고 했잖아요. 자, 이때 문제에서 뭘 하라고 했냐면 이 두 스테이트 파이1과 파이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또한 오퍼레이터 A의 아이젠 펑션임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파이1과 파이2를 리니어 컨비네이션한 후에도 이 함수가 오퍼레이터 A에 대한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에 만족한다. 자, 이걸 한번 증명해 봐라 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쨌든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오퍼레이터 A가 스테이트 펑션 파이1에 대해서 이런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에 만족한다고 했고요. 아이젠밸류가 A라고 했어. 또 동시에 파이2에 대해서도 똑같은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에 만족한다. 자, 이때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이 파이1과 파이2를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한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하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파이가 파이1과 파이2를 리니어 컨비네이션한 이 함수 또한 오퍼레이터 A에 대한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에 만족함을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돼. 요렇게. 자, 근데 지금 오퍼레이터가 리니어 하다면 이거 순서 중요하지 않죠. 상수 같은 거 어때요? 나중에 곱해줘도 상관없죠. 자, 그래서 C1 C2 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쓸 수 있습니다. A가 리니어 하다면 이게 챕터 2의 섹션 2.2 내용이에요. 자, 근데 위에서 파이1에다가 오퍼레이터 H 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이젠밸류 A 곱하기 파이1이 된다. 이런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에 만족한다. 자, 그 다음에 파이2에다가 오퍼레이터 H 하면 또 어떻게 된다고? 자, 똑같이 아이젠밸류 A의 파이2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 A랑 A 공통이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어때요? 오퍼레이터 A는 파이1과 파이2를 리니어 컨비네이션한 함수 요 파이에 대해서도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하고요. 그치? 이때 아이젠밸류도 똑같이 뭐야? A더라. 자, 그래서 파이도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터 A의 아이젠 펑션이다.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도 똑같이 아이젠 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한다 라는 거예요. 어떨 때? A가 리니어 할 때. A가 리니어 하지 않으면 애당초 이 부분에서 뭐 A를 먼저 취하고 뭐 상수 앞으로 빼고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돼. A가 리니어 하기 때문에 이런 연산이 가능한 거다. 자, 이게 나중에 우리가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실제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그샘플 3.1의 결과를 실제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이런 스테이트와 오퍼레이터로 표현되는 어떤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 파이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부분 있죠? 자, 이게 오퍼레이터야. 뭐 어떤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인지는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수학적인 오퍼레이터 식에 의해서 정의되는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이 있다.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수학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 m 제곱이 있는데 이게 실수라고 되어 있고요. 뭐 그래서 이 두 번 미분하는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젠 밸류가 이런 마이너스 m 제곱이라는 실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 뭐 앞이랑 비슷하게 쓰면 저 파이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오퍼레이터를 a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아이젠 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어떤 스테이트 펑션 파이가 있다. 자, 이때 이 스테이트 펑션에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대요. 익스포넨셜의 im 파이, 그 다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m 파이. 자, 이렇게 오퍼레이터는 두 번 미분하는 오퍼레이터다. 자, 이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이 두 스테이트 펑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또한 이 오퍼레이터 A의 아이젠 펑션임을 보여라. 아이젠 밸류 이퀘이션의 만족함을 증명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앞이랑 다른 건 뭐야? 이거는 실제로 있는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에 대한 웨이브 펑션이에요. 스테이트 펑션이야. 뭐 지금 당장 어떤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인지 모르지만 우리 앞으로 풀어볼 거야. 자, 그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라고 하니까 그냥 적당한 상수 곱해가지고 두 개 더해주면 되죠. 식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자, 리니어 컨비네이션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두 번 미분하는 오퍼레이터 리니어 컨비네이션 함수를 파이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 미분해 주면 되겠다. 그대로 대입 C1 익스포넨셜의 im 파이 더하기 C2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m 파이.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두 번 미분하는 오퍼레이터 이거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앞에서 증명했었지? 아니 뭐 그렇게 거창한 증명 아니더라도 미분이니까 순서 중요해요? 이렇게 나눠서 해줘도 되지, 그치? 상수 어때요? 상수 나중에 곱해줘도 상관없죠, 그쵸? 이거를 어려운 말로 리니어하다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분배 법칙 해주고 상수 앞으로 빼주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미분만 하면 되는데 파이에 대한 두 번 미분.
자, 이것도 익스포넨셜 펑션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C1에 이 지수의 개수 부분만 앞에 2번 써주면 된다. 뒤엔 똑같다. C2에 마이너스 im 마이너스 im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m 파이다. 근데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요 플러스. 자, 이렇게 해주면 C1에 im 곱하기 im이니까 자, i 제곱하면 마이너스 나오죠? 마이너스 m 제곱 익스포넨셜에 뒤엔 똑같고 im 파이 더하기 C2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im 곱하기 im이니까 마이너스 m 제곱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m 파이. 자, 그래서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공통이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면 어때요? 이 뒤에 있는 거 위에 두 스테이트 펑션 리니어 컨비네이션한 함수죠? 자, 마찬가지로 이 두 스테이트 펑션을 리니어 컨비네이션한 이 파이라는 함수도 어떻게? 이 스테이트 펑션들과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터 A에 대해서 이 두 번 미분하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이런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에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아이젠밸류 어때? 똑같이 마이너스 m 제곱이다. 자, 됐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3.4는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앵귤러 모멘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뭐 안 나도 괜찮아. 상관없어. 뭐 당연히 모멘텀에 회전운동 버전이겠지, 그치? 모멘텀 앞에 앵귤러가 붙어 있으니까 뭔가 회전하는 물체와 관련된 모멘텀일 거다. 뭐 회전하는 물체도 속도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분명히 운동량이 있을 텐데 그 운동량이 직선 운동의 운동량이랑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 그냥 모멘텀이 뭐에 비례하죠?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죠. 자, 이 물체의 속도에 비례했던 것과는 다르게 앵귤러 모멘텀은 뭐에 비례하냐? 뭐 운동량이니까 당연히 물체의 속도에도 비례를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동시에 물체가 회전 중심에서 떨어진 이 거리에도 비례했습니다. 여기 회전 중심에서 이 물체의 위치를 가리키는 벡터, 위치 벡터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모멘텀의 방향은 곧 속도의 방향, 다시 말하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 그 자체였던 반면에 뭐 속도에 비례하니까, 그치? 운동량이 속도 곱하기 질량인데 질량에는 방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멘텀의 방향은 곧 물체의 운동 방향이다.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다. 자, 그랬던 반면에 앵귤러 모멘텀의 방향은 이 물체가 회전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수학적인 방향이었어요. 추상적인 방향이다. 근데 이 추상적인 방향이 회전 방향을 나타내더라. 자, 이런 수학적인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었냐? 크로스 프로덕트 라는 걸 가지고 정의할 수 있었죠. 이거 혹시 기억나요? 이런 수학적인 방향에서 어떻게 물체의 회전 방향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
오른손 엄지를 이 앵귤러 모멘텀을 보통 L이라고 쓰거든요. 이 앵귤러 모멘텀 벡터 방향으로, 이 앵귤러 모멘텀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뒀을 때 내가 나머지 손가락을 감싸 쥐는 방향으로 이 물체가 회전하더라. 이런 의미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둘 중 하나야. 회전이니까 시계 방향이거나 반시계 방향이거나 이제 둘 중 하나인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거는 그렇게 수학적인 표현은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뭔가 그 물체의 회전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이런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수학적인 도구를 바탕으로 물체의 회전 방향을 벡터, 화살표로 나타내겠다. 자, 그래서 이런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물리량을 만들어 준 거다. 그래서 실제로 앵귤러 모멘텀 방향으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아니지. 오른손 엄지를 앵귤러 모멘텀 방향으로 뒀을 때 나머지 손가락을 감싸지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니까 실제로 뭔가 앵귤러 모멘텀 방향으로 이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모멘텀은 어때? 모멘텀은 속도 방향이랑 같기 때문에 실제로 모멘텀 방향으로 뭔가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앵귤러 모멘텀은 어떻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수학적인 방향이다. 추상적인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되지? 회전하는 물체의 방향 계속 바뀌잖아. 순간순간. 뭐 그렇다 보니까 모멘텀처럼 야 이거 속도의 방향으로 움직여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방향을 정의를 해서 그 물체의 회전 방향을 표현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이그샘플 3.4는 고전역학적인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오퍼레이터를 만드는 그 구체적인 유도 과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앵귤러 모멘텀의 물리적인 의미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 앵귤러 모멘텀이 수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 질량은 방향이 없으니까 물체의 속도의 방향과 회전 중심에서 이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 위치 벡터의 방향, 이 두 개가 결국 이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요거 바탕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구체적인 유도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생긴 게 조금 재밌긴 합니다. 약간 뭔가 반복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스노보드에 풀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우리는 공리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공리 2에서 고전역학의 물리량에 대응하는 오퍼레이터가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고 했는데, 자, 오퍼레이터는 수학적인 오퍼레이션을 나타내는 기호일 뿐이잖아. 그쵸?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는 에너지에 대응되는 어떤 수학적인 오퍼레이션, 연산일 뿐이잖아요. 뭐 미분하고 뭐 곱하고 하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는 그 오퍼레이터 자체가 관찰 가능한 값은 아니거든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관찰 가능한 값, 이걸 observable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실제 관찰 가능한 값과 오퍼레이터가 어떤 관계가 있냐. 결국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물리량이 중요한 거거든요. 오퍼레이터 같은 그런 수학적인 연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양자역학적인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측정값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치?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 뭐 질량? 측정할 수 있어요. 위치? 측정할 수 있어. 에너지?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리고 그 측정한 값이 오퍼레이터랑 이 연산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 거냐. 자, 이걸 정의한 게 바로 공리 3번입니다.
자, 오퍼레이터와 스테이트 펑션으로 구성되는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에 아이젠밸류가 바로 옵서버블이다. 우리가 관찰 가능한 값이다. 근데 사실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거죠.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식으로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냐? 자, A라는 오퍼레이터와 psi라는 스테이트 펑션이 이런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에 만족한다 했을 때 이 오퍼레이터 A에 대응되는 어떤 물리량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양자역학적인 오퍼레이터라고 한다면 이 오퍼레이터 A에 대응되는 어떤 물리량에 관찰 가능한 값이 바로 뭐다? 여기에 있는 아이젠밸류 A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렇게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와 스테이트 펑션 psi에 대한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이라고 해석하기로 했잖아요. 자, 여기서 오퍼레이터 H,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에 대응되는 물리량이 뭐지? 이게 에너지죠? 이 에너지의 관찰 가능한 값이 바로 뭐라는 거야? 이게 여기 앞에 있는 이 아이젠밸류 E라는 거야. 자, 그래서 챕터 2에서 다 해본 거긴 한데요. 이제 이거를 믿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딴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 오퍼레이터와 스테이트 펑션에 대한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고 스테이트 펑션이 있는데 이 오퍼레이터와 스테이트 펑션이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하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 모멘텀 오퍼레이터 이런 위치에 대한 미분 오퍼레이터라고 했고요. 스테이트 펑션 이런 사인 함수였죠. 자, 모멘텀 오퍼레이터와 이런 스테이트 펑션에 대해서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이 성립해요? 어때요? 뭐 한번 해보면 되지. 이 스테이트 펑션에다가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취했을 때 이게 상수 곱하기 스테이트 펑션 꼴이 나오는지 확인해보면 된다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아요.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그냥 미분 오퍼레이터니까 집어넣고 미분하면 돼. 이렇게 미분이니까 상수 앞에 그대로 나오고 사인 함수 안에 개수도 하나 나오고요. 자,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이죠. 자, 어때요? 스테이트 펑션은 사인 함수인데 지금 미분해가지고 이게 코사인 함수로 바뀌었죠? 이거 어떤 상수 곱하기 스테이트 펑션 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의미가 뭐야? 정확한 모멘텀 값을 측정할 수 없다.
항상? 아니야. 파티클 이너 박스에 대해서. 뭐 어떤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정확한 모멘텀 값을 측정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치? 하지만 파티클 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모멘텀 값을 측정할 수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어? 파티클 이너 박스의 스테이트 펑션이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이런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에 만족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도 어땠어요? 실제로도 우리가 정확한 모멘텀 값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멘텀 어떻게 했어? 통계적으로 해석했잖아. 평균 내서 0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오퍼레이터가 그 시스템에 대한 스테이트 펑션에 대해서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에 만족하면 얘기가 편해. 쉬워요. 그냥 그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의 아이젠밸류가 뭐가 된다? 그 오퍼레이터가 가리키는 물리량의 측정 가능한 값이 된다. 우리가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자, 만약에 그래서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에 만족하지 않으면 측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모르는 거야? 아니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없을 때는 다시 말하면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이 성립하지 않을 때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통계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물리량에 또는 여기 이제 오퍼레이터가 가리키는 값이라고 했죠. 평균 값을 구해주면 된다. 자, 이 평균값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뭐 쓰기로 했어? 샌드위치 노테이션.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겁니다. 이거를 다시 정확하게 정의하는 거야.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오퍼레이터에 해당하는 물리량 작은 a 요 값에 관심이 있어요. 아, 그런데 이 시스템에 대한 스테이트 펑션이 그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에 만족하지 않는데 내가 그래서 이 a라는 이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대. 자,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 물리량 a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해 준다. 아니, 그냥 모르겠는데요 할 수는 없잖아. 아니, 측정이 안 되는데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치? 왜? 아니, 물리량이거든.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이 평균값을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펑션 두 개 사이에 오퍼레이터를 끼워서 전체 구간에 대해 적분하는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자, 이것도 우리가 현상을 관찰해서 알아낸 거야? 아니야. 이게 제일 그럴듯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약속을 하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을 해석해 봤더니 어떻더라? 잘 맞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공리 4번까지도 여러분 앞에서 다 했던 건데, 자, 관련해서 문제 두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example 3.5번. 자, 어떤 오퍼레이터와 스테이트 펑션이 이런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을 만족을 한대요. 그러면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아이젠밸류 a가 결국 뭐라는 거야? 이 오퍼레이터 a가 가리키는 물리량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오퍼레이터 a에 대응하는 물리량이 있을 건데 그 물리량에 대한 어떤 값이다? 측정 값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오퍼레이터 a가 가리키는 그 물리량은 측정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가능하다는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능하다는 거야. 그치?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하니까 값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자, 이때 이 A에 대한 이게 분산이죠. 분산이 0이 됨을 증명하라 라고 했어요. 갑자기 분산이지? 할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증명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 분산이라는 개념은 수학적인 개념이니까, 그치? 통계적인. 그냥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의미는 나중에 생각하고. 자, 그래서 이 분산 계산할 때 지금 A 제곱의 평균이랑 A의 평균이 필요하죠? 일단 A의 평균부터. A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공리 몇 번? 4번. 이렇게 오퍼레이터를 사이에 끼워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된다. 자, 근데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이 스테이트 펑션에다가 오퍼레이터 A 취한 거. 이게 뭐래? 위에 써 있잖아. 이 오퍼레이터가 이 스테이트 펑션에 대해서 뭘 만족한다고? 이런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에 만족한다. 그치? 그리고 이때 이 A가 뭐다? 측정값이다. 여러분 측정값이니까 얘는 뭐야? 상수지? 그냥 숫자일 거예요. 뭐 에너지면 에너지, 뭐 운동량이면 운동량, 뭐 위치면 위치, 이런 값일 거야. 자, 값이니까 적분이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밖으로 빼도 돼 안 돼? 되지? 밖으로 빼. 이렇게 되네요. 자, 지금 공리 4번에서 A의 평균값을 구했더니 자, 이런 식이 나왔대. 앞에 A가 곱해져 있고. 자, 여러분 푸사이 컨주게이트 곱하기 푸사이를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확률. 이 공리 몇 번이에요? 1번이지. 확률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1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A, N이다. 공리 1번. 자, 확률이니까 전체에 대해서 다 더하면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치? 자, A제곱도 한번 해볼게요. A제곱의 평균은 우리 A제곱 이런 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오퍼레이터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했죠. 그쵸? 오퍼레이터의 제곱은 A를 이렇게 2번 취한다. 자, 수학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아, 근데 또 보니까 이거 뭐야? 스테이트 펑션에다가 오퍼레이터 A 취한 거잖아. 이게 어떤 식을 만족한다고? 위에 있는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에 만족한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요게 아이젠밸류 A 곱하기 스테이트 펑션 푸사이가 되겠네. 요렇게. 자, 근데 이 A가 뭐라고? 측정 값이라고 했어요. 숫자라고 했어. 자, 숫자니까 어떻게 적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빼주고 다시 이렇게. 자,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죠? 저기 계산하면 뭐야? 저기 또 위에 있잖아. 스테이트 펑션에다가 오퍼레이터 A 취한 게 뭘 만족한다?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에 만족한다. A 곱하기 스테이트 펑션이 된다. 근데 여기서 A가 뭐라고 또? 측정값, 상수라고 했어요. 적분 바깥으로 빼주면 돼. 자, A의 제곱되죠? 푸사이 컨주게이트, 푸사이 dx. 자, 이 적분 또 나왔네. 푸사이 컨주게이트 곱하기 푸사이를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 나와? 이거 확률이니까 1이다. 이게 공리 몇 번이라고? 1번.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A의 제곱이 된다. 자, 그래서 위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이 A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고 했어요. A 제곱의 평균 빼기 A 평균의 제곱. 근데 자, A 제곱의 평균이 A의 제곱이 되고
A 평균이 그냥 A라고 했는데 요거 제곱이니까 자 A 제곱 빼기 A 제곱 얼마야? 0이지 그치? 자 증명은 됐어요. 증명은 됐는데 이거 왜 해보라고 한 걸까? 이거 뜻이 뭐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일단 이런 분산이 의미하는 게 뭐야? 측정 오차지? 우리 측정값이 뭐 평균에 대해서 얼마나 퍼져 있냐 요거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했잖아. 분산도. 그러니까 분산이 크면 측정 오차가 크다는 거야. 분산이 작으면 측정 오차가 작다는 거죠. 평균값에 그만큼 가깝다는 거니까. 근데 지금 분산이 얼마야? 0이잖아. 다시 말하면 측정 오차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자, 측정 오차가 0이니까 우리가 이 A라는 이 측정값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말 그대로 측정 오차가 0이니까 완벽하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지. 정확한 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자, 지금 오퍼레이터 A와 스테이트 펑션 F 사이는 이게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하거든. 그러면 공리 3번에 의해서 이 오퍼레이터 A에 대응되는 뭐 어떤 물리량, 뭐 예를 들어서 A는 관찰 가능하고요. 그때 그 측정값이 얼마다? A다. 그치? 다시 말해서 이 오퍼레이터 A에 대응하는 물리량은 말 그대로 관찰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오차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 A에 대한 분산이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야, 지금 문제 괜히 푼 거예요. 이 오퍼레이터 A가 스테이트 펑션 F 사이에 대해서 이런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한다. A를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분산 구해보라고 한 거야. 여러분이 이 분산의 의미와 이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한다. 이 공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 볼 필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냥 0 아니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확인해 본 거다. 자, 알겠죠? 똑같은 소리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젠밸류가 존재한다 라는 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관찰 가능하다,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있다, 이 문장이랑 연결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example 3.6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앞에서는 오퍼레이터 A가 그냥 임의의 오퍼레이터였는데 뭐 A도 그냥 임의의 물리량이었고요. 자, 여기서는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있죠? 파티클 이너 박스. 자, 파티클 이너 박스에 대해서 이 에너지의 분산이 0임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에너지에 대응하는 오퍼레이터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뭐 이건 너무 쉽지, 그치?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죠. 자, 그래서 에너지에 대응하는 오퍼레이터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파티클 이너 박스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거 포텐셜 첨 0 되고요. 자, 이때 스테이트 펑션은 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인 함수가 된다. 자, 이런 거 여러분 전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아니면 다시 한번 풀어보셔도 좋고 복습 겸 해서. 자, 그럼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이 에너지에 대한 분산 구하려면 일단 에너지의 평균 요거 계산하면 되겠지? 자, 이 에너지 평균 어떻게 계산한다고?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오퍼레이터를 F 사이 컨주게이트와 F 사이 이 스테이트 펑션 사이에 끼워 넣어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접근한다. 지금 파티클 이너 박스니까 전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A까지다.
자, 근데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뭐 나와요? 스테이트 펑션에다가 해밀토니안 취해주면 이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잖아. 무조건 뭐 나와? 에너지 곱하기 스테이트 펑션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여러분 에너지는 뭐예요? 이거 숫자잖아. 적분이랑 상관없지? 밖으로 빼. 0부터 A까지. 자, 이거 계산하면 뭐죠? 파티클이 상자 내에 존재할 확률. 상자 내에 존재할 확률은 얼마야? 1이지. 상자 안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바깥으로 못 빠져나간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에너지가 된다. 자, 다음부터 똑같이 에너지 제곱의 평균. 자, 에너지 제곱의 평균이니까 똑같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제곱해서 이렇게 평균을 내주면 될 것 같다. 근데 이런 오퍼레이터의 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이렇게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2번 취해주는 식으로 계산한다. 0부터 A까지. 자, 첫 번째 스테이트 펑션에다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취해주면 무조건 뭐 나와? 에너지 곱하기 스테이트 펑션. 자, 그런데 이 에너지 뭐라고? 상수야. 적분 바깥으로 빼주고요. 자, 다시 여기 또 나왔네. 스테이트 펑션에다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취해주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 곱하기 스테이트 펑션. 자, 근데 이거 에너지 상수라며 또 밖으로 빼. 그러면 바깥에 에너지 제곱.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적분인데 부사의 컨주게이트와 부사의가 곱해져 있다. 자, 이 확률 상자에 대해서 다 합쳐주면 뭐다? 1이다. 그래서 그냥 이 경우에도 에너지 제곱이 나온다. 자,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분사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 제곱의 평균 빼기 에너지 평균의 제곱인데, 에너지 제곱의 평균은 에너지의 제곱이고요. 에너지 평균의 제곱은 에너지의 제곱이다. 자, 그래서 두 개 빼주면 0이 나온다. 결국 공리 3번에 의해서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에 대응되는 물리량, 에너지는 관찰 가능하고요. 이게 관찰 가능하고, 왜냐하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이 스테이트 펑션에 대해서 이런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에 만족하거든.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만족하거든. 그치? 자, 관찰 가능하기 때문에 측정 오차는, 다시 말하면 에너지에 대한 분사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똑같은 과정을 우리가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모멘텀에 대한 이 분산이 0이었어? 0이 아니었어? 0이 아니었지? 왜 모멘텀에 대한 분산은 0이 아니었던 거야? 모멘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니까. 파티클 이너 박스에 대한 스테이트 펑션은 모멘텀에 대한,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에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따라서 모멘텀에 대한 분산을 구해보면 0일 것이다, 0이 아닐 것이다? 0이 아닐 것이다. 모멘텀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자, 정리되죠? 자, 오늘 네 번째 공리까지 했는데 이제 공리 1개 남았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